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합계법학원에서 상황 판단과 언어 논리를 담당하고 있는 박으령 강사입니다. 자, 이번 특강은 언어 논리 2021년도 언어 논리 시험을 대비해서 최근 기출문제까지 5개년치를 같이 순서대로 풀어보는 그와 같은 이제 기출 분석 특강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기출부터 2020년 올해 최근 기출까지 연도별로 1번부터 40번까지 순차적으로 하나씩 문제 유형별로 묶지 않고 이번에는 그냥 이제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나가는 그런 순서대로 하나씩 분석해 나가는 그런 특강을 진행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2016년 기출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언어 논리 기초입문 과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일단 민간 경력자와 그다음 5급 공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일반적인 독해의 원리, 그다음 이제 비판형 문제, 논증 평가형 문제, 어떤 식으로 논증에 대한 강화나 약화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언어 논리에서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축을 다루게 되는 형식 논리학적인 명제 논리 중심의 문제풀이 방식들, 이와 같은 것들은 지난 기초 입문 과정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해 왔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이론 틀 분석의 프로세스를 구체적인 기출 문제들에 순차적으로 하나씩 대입해보고 적용해 봄으로써 여러분들의 실전 감각을 보다 극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나 이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어보실 때 놓치거나 아니면 조금 소홀히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와 같은 점들을 체크하고 보완해 나가는 그와 같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특강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총 5개년치를 분석을 할 것인데요. 시간 편차는 조금씩은 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회차는 조금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난도가 살짝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일찍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연도는 조금 더 길게 될 수도 있을 것인데, 평균 잡아서 한 회차당 약 3시간 반 정도씩 그렇게 아마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빠뜨리는 문제 없이 다 하나씩 분석, 좀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하나씩 다 검토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2016년 첫 번째 기출문제, 가장 대표적인 알 수 있는 것, 내용 위치 부합형 문제인데, 뭐 제가 지난 기초 입문 과정 때도 강조를 드렸지만 알 수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은 알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요, 본문에 정확하게 언급이 안 돼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오답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늘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정보만 나와 있지 그 정보와 관련된 후속 결과에 대한 판단이 본문에는 100% 안 나와 있는데 그 판단 어떤 결과물까지 선택지에서 아예 단정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는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게끔 만들어 놓은 오답에 해당하는 선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택지들을 잘 걸러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도 이제 그와 같이 조금씩 함정에 해당하는 것들을 주의해 나가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이런 식입니다. 첫 번째, 고려 현종 때 이제 거란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현종 1년 11월 16일, 현종 1년인데 일단 실질적인 날짜로는 11월 16일에 쳐들어왔고 40만 대군이나 쳐들어왔는데요. 자, 초반부에 강조라는 행영도통사가 고려의 주력군을 이끌고 일단은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통주성 남쪽으로 나와서 뭐 좀 나름 전략적으로 방어를 해가지고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지만 거란군을 얕보게 된 강조는 여유를 부리다가 결국은 포로가 되었고, 자,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뭐 일단 스토리적인 어떤 서사적인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좀 재미있게 읽어 나갈 수는 있겠지만 이와 같은 글들을 읽어 나가실 때는 일단 등장인물, 그 다음 이런 역사적인 글에 있어서는 어떤 지역이나 아니면 시간대 같은 것들도 일단 조금 체크를 해야 될,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통주성 남쪽으로 나와서 남쪽 지역에서 방어를 진행을 하였다. 결국에는 죽었고, 두 번째 문단, 강조의 죽음으로 고려의 주력권이 패전하자 거란군의 남침 속도는 빨라졌고 현종은 그래서 이제 개경을 떠나 남쪽으로 피난길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주에 다다랐을 무렵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인물 하공진이라는 사람이 고영기라는 사람과 함께 평화협상을 위한 사신으로 파견이 되었는데요. 거란군의 선봉이 창호연에 이르자 하공진은 거란군을 찾아가 철수를 요구하였답니다. 자, 일단 여기서도 창하연이라는 곳에서 1차적으로 철수 요구를 거란군 측에 했습니다. 그 다음 3문단으로 들어가서 이듬해 정월 개경이 함락이 결국 되었습니다. 거란군은 이 안에서 이제 각종 약탈을 일삼았고요.
이를 목격한 하공진은 거란왕을 만나 거란군의 철수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언어논리 문제들에서 이제 자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철수 요구라는 것이 요 두 번째 문단부터 이제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가 됐는데 지금 이 철수 요구, 동일한 인물인 하공진에 의한 철수 요구는 실제로는 두 번 일어났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거란군을 찾아가서 어디에서 창하원에서 철수 요구를 한 것과 두 번째는 아예 이제 개경이 함락된 이후에 여기서는 거란왕을 직접 만나서 철수를 요구를 했고 그게 이제 뭐 부분적이긴 하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볼모를 잡아가는 그런 어떤 후속 조치가 있었긴 했지만 이와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철수 요구는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났고 자, 첫 번째는 거란왕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철수 요구 때야 거란왕을 제대로 만났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되는 서로 이제 비슷한 듯 보이지만 대비가 되는 그런 정보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좋다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 들어갈 것인데요. 자, 일단 뭐 어느 정도 스토리적인 어떤 그런 글이건 아니면 정보 전달 중심의 글이건 제가 이제 초반에는 어느 정도 이게 끝까지 다 보고 문제를 풀라 선택지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면 끊어 읽는 방식으로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어떤 전략을 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요 정도에서 1차적인 어떤 사건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으니까 그래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바로 선택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거란군의 사신으로 파견된 하공진은 창하원에서 거란왕을 만난 건 아니죠. 창하원은 첫 번째 철수 요청을 했는데 여기서 거란왕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확실하게 만난 것은 개경에 함락이 된 이후에 만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100% 단정할 수 없는 정보라는 걸 이거 알 수 없다는 거를 체크하셨어야 되겠고요. 2번 압록강을 건너 고려를 침공한 지 석 달이 되지 않아 시간과 관련된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가.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지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11월 16일 40만 대군을 끄고 압록강을 건너 이때가 첫 출발점, 시작점. 그리고 나서 개경이 함락된 것은 3문단 갔을 때 이듬해 정월 개경이 함락됐습니다. 이듬해 정월이니까 3개월 안 됐죠? 그래서 2번이 여기까지만 봤을 때 바로 정답인 것을 도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나머지 현지를 다 보진 않겠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아직 그 탈출 과정과 관련된 거는 다음 문단에 나오니까 넘어가겠고 4번 통주성 근처에서 거란군에게 패전한 고려의 주력군은 남쪽으로 후퇴하였다.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함정인 선택지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란군에게 패전한 고려의 주력군. 자, 통주성 근처에서 분명히 패전한 것은 아까 두 번째 문단 정도, 아니 첫 번째 문단 후반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통주성 남쪽으로 내려와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좀 방심해가지고 패전을 했죠. 그리고 나서 주력군이 패전하고 거란군의 남침 속도는 빨라졌고 남쪽으로 피난길에 오른 거는 고려의 현종이었지. 이 고려 주력군이 살아남아가지고 남쪽으로 후퇴했는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로 봐서는 문맥상은 대부분이 당시 그 첫 번째 전투에서 강조가 이끌었던 그 주력군이 대부분 다 이제 전사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대장이 잡힐 정도니까요. 그래서 여기 3번 말고 4번 선택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남쪽으로 후퇴했다는 것은 주력군에 대해서는 100%는 단정할 수가 없고 확실한 거는 현종이 후퇴했다. 네, 이 정도. 자, 그 다음 5번. 거란왕을 모욕하는 말을 한 하공진은 가혹한 고문을 당한 후 처형되었다. 이 하공진과 관련된 처형 여부도 마지막 문단에 있는데요. 이것도 읽어보시면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김치와 관련된 게 은근히 뭐 언어논리건 상황판단이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이 출제진들 중에 김치 전문가 혹은 김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김치와 관련된 게 제가 기억하기로만으로도 한 4, 5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 김치의 어떤 그런 어원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게 이제 지라는 것이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배추김치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는 뭐 오이, 소박이, 단무지 같은 것들 장아찌류도 김치류에 속한다고 해서 좀 더 광범위한 개념이었다는 것을 설명해 해줬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정도만 보죠. 그래서 초기의 김치는
단무지나 장아찌에 가까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점별 특징 같은 거는 그래도 체크해 줄만 하죠. 제 초창기의 김치는 단무지나 장아찌, 오늘날과 같은 배추김치 스타일이 아니고 짠지류에 가까웠을 것이다. 두 번째, 처음에는 서양의 피클이나 일본의 쯔케모노와 비슷했던 김치가 이들과 전혀 다른 음식이 된 것은 젓갈과 고춧가루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자, 하지만 이때에도 김치의 주재료는 아직 배추가 아니고 무나 오이였답니다. 그래서 흔히 지금 먹는 배추김치는 18세기 말 중국에서 이 배추가 좀 품종이 좋은 게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널리 남겨지기 시작했고, 이제 20세기 들어가서는 무김치보다는 배추김치가 더 널리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해둘만 하죠. 배추김치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보급이 시작이 된 것은 18세기 말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이후이다. 본격화되고 역전이 된 것은 20세기 들어와서이다. 자, 그 다음 선문단. 자, 일단 요 정도까지 이제 김치의 어떤 전반적인 배추김치가 아예 없다가 배추김치가 이제 득세하게 되는 과정까지가 두 번째 문단이었다고 한다면, 3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딱 봤더니 김치와 관련해 우리나라 향신료의 대명사로 쓰이는 고추는 생각만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건 고추와 관련된 또 별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일단 한번 끊고 선택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1번 17세기에 와서야 고추를 사용한 김치가 출현하였다. 아직은 아니고요. 아직은 알 수가 없고요. 2번 고추가 소금, 젓갈과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효소. 이것도 아직 모르니까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3번 고추를 넣은 배추김치를 먹게 된 것은 중국 및 멕시코와의 농산물 교역 덕분이었다. 자, 일단 배추김치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인 건 맞는데, 이게 농산물 교역 때문인 건 아니겠죠. 농산물 교육을 했다. 그러니까 배추는 받고 우리 걸 뭐 줬다. 이런 게 교육이라고 할 건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언급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알 수가 없고. 4번 16세기 이전에는 김치를 담글 때 고추 대신 후추, 천초와 같은 향신료를 사용하였다. 자, 김치를 담글 때 고추 대신 후추, 천초가 아직 향신료 계열에서 아직 3문단에서 언급될 내용인 것 같은데 아직 언급이 안 됐습니다. 2문단까지는. 5번 젓갈과 고추가 쓰이기 전에는 김치의 제조 과정이 서양의 피클이나 일본의 쯔케모노의 그것과 같았다. 이것도 함정이죠. 왜 함정인가? 자, 일단 요 녀석들은 두 번째 문단 전반부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의 전반부를 보시면 서양의 피클이나 일본의 쯔케모노와 비슷했던 김치가, 근데 문제는 뭡니까?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 비슷한 게 모양이 비슷하다는 것, 혹은 어떤 그런 맛이 비슷하다는 것, 이런 것인지, 아니면 제조 과정이 진짜 비슷하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물론 이 문맥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본다면 피클과 비교를 해본다면 오이지 아니면 뭐 무 같은 것들 생각해 본다면 그 모양이나 어떤 형태가 비슷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나와 있었던 이 비슷함은 제조 공정상에서의 비슷함이라는 것까지 언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지 중에서 5번 요거는 아예 틀렸다고 단정 지을 수가 있겠죠. 자, 어쩔 수가 없네요. 3문단까지 가겠습니다. 3문단 김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향신료의 대명사로 쓰이는 고추는 생각만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못하다. 중미 멕시코가 원산지인 고추는 남만초나 외겨자라는 이름으로 16세기 말 조선에 전래되어 17세기부터 서서히 보급되다가 17세기 말부터 가루로 만들어 비로소 김치에 쓰이게 되었다. 아까 이거를 다룬 선택지가 기억이 납니다. 1번 17세기 와서야 고추를 사용한 김치가 출현한 건 맞네요. 그쵸? 17세기 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이 널리 보급됐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17세기부터 서서히 보급되다가 17세기 말부터 가루로 만들어 비로소 김치에 쓰이게 되었다. 어쨌거나 김치에 고춧가루가 쓰이게 된 시작점은 17세기인 거 맞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정답은 체크를 했고요. 요 4번 선택지와 관련된 것까지만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부. 그래서 요 전에 조선 전기까지는 주요 향신료가 후추, 천초 등이었고 이 가운데 후추는 값이 비싸 쉽게 얻을 수 없었습니다. 19세기 무렵에 와서 고추는 이제 향신료로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후추는 값이 싸지게 되었고 산초라고 불리는 천초의 경우 지금에 와서는 간혹 추어탕이나 쓰일 정도로 이제 좀 되게 드문드문하게 사용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4번 선택지. 16세기 이전, 그러니까 고추가 본격적으로 향신료 역할을 하기 전에 김치를 담글 때 고추 대신 후추, 천초와 같은 향신료를 사용하였다? 김치를 담글 때 사용했다라고 말한 건 아니고요.
그냥 주요 향신료가 이런 게 있었다는 말만 했었죠. 이런 것도 함정이죠. 주요 향신료라고 말한 것이지 이게 김치에 들어가는 주 재료로서의 향신료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단 이 정도 연금만 했고 다음 문장에서 혹시 보더라도 얘들이 김치에 사용됐었는지 아닌지는 100%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4번 선택지 같은 것도 1번이 이제 비교적 정답이 바로 나왔지만 만약에 이제 정답인 것이 맨 마지막 문단에 있다고 쳤을 때 4번 선택지 같은 녀석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셨어야 되는 선택지죠. 범위 설정이 확실하게 안 된 정보들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내용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것은 자, 춘향전. 가장 오래된 판소리로서 춘향전의 내력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춘향가의 주제와 관련된 당시 시대 상황을 연결을 시켜줬고요. 마지막 문장 정도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처럼 민의 사회적 역망을 담고 있던 판소리들은 당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두 번째 문단. 판소리는 한국의 서사무가의 서술 원리와 구현 방식을 빌려다가 흥미있는 설화 자료를 각색해 굿이 아닌 세속의 저작거리에서 일반 사람들의 상대로 노래하면서 시작되었다. 기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려는 모양이네요. 두 번째 문장. 호남 지역에서 대대로 무당을 세습하던 세습무당 집안에서는 여자 무당이 굿을 담당하고 남자 무당은 여자 무당을 도와 여러 가지 자비를 했다. 왜 갑자기 무당 이야기가 나오는가 싶은데 결국 이 그 판소리의 어떤 창자들, 판소리가 이제 대중적으로 보급되거나 어떤 그 주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배경에 이런 집단이 있었다는 거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자 무당이 주 메인 역할을 했고 남자 무당은 보조적 역할만 했는데 당연히 굿을 해주고 받는 굿값의 분배도 여자 무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힘든 점일을 담당한 남자 무당의 몫은 훨씬 적었습니다. 남자 무당이 굿에 참여하고 그 몫의 돈을 받는 경우는 노래를 할 때뿐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세습 무당 집안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노래를 잘하는 것이 잘 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계속 남아있어서 요즘에 다시 트로트 열풍이 부는 상관없는 이야기였고요. 자, 마지막 문장. 남자들은 노래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이 과정에서 세습무당 집안에서는 많은 명창을 배출했다. 이제 연결 지점이 대충 보이죠? 요 남자 무당들이 결국 살 길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노래를 열심히 배웠는데 그게 이 판소리의 어떤 그런 창자로 결국엔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문단. 이러한 호남 지역의 무속적 특징은 조선 후기 사회 변화와 관련을 맺으면서 판소리의 발생을 자극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지역 마을마다 행하던 주민 공동 행사인 마을굿이 제사 형태로 바뀌었고 무당이 참여하지 않는 마을굿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돈벌이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정부와 양반 지배층이 유교 이념에 입각해 이와 같은 탄압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뭐 대충 같은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이제 무당의 본연의 역할인 굿판으로는 벌이가 신통치 않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모색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끝까지 한번 읽어보기 전에 그래도 한번 끊어서 선택지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대충 이제 어떤 식의 연결이 될진 다 그림이 잡혔을 겁니다. 결국 세습무당 집안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자가 메인 역할을 하고 남자가 보조적인 역할을 했는데 남자가 나름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노래를 잘해서 자기도 이제 굿을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나중에 사회적으로 이제 마을굿 같은 것들이 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그 속에서 대안적으로 모색한 게 아무래도 이제 남자 무당들의 이와 같은 판소리 공연이 아니었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잡아보면 되겠습니다. 1번. 호남 지역의 무속적 특징이 판소리 발생의 배경이었으므로 나름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까지 3문단까지 본 내용에서 확인되는데 판소리는 호남 지역에 국한되었다? 이건 아직 끝까지 다 안 보긴 했지만 아니겠죠. 일단은 뭐 아직은 100% 단정은 지을 수는 없습니다. 2번. 호남 지역의 세습 무당 집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자 무당의 소득이 남자 무당보다 높았다. 이거는 지금 바로 판단되죠. 자, 아까 봤었던 2문단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남자 무당은 자비를 했고 당연히 구슬해주고 받는 굿값의 분배도 여자 무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힘든 자비를 담당한 남자의 몫이 훨씬 적었다. 예외적으로 좀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거 예외죠, 예외. 그래서 평균 잡으면 일반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남자보다는 여자가 수입이 더 많은 편이었다. 이런 판단 바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후반부까지 어떤 기원의 더 구체적인 흐름을 보지 않더라도 2번이 정답이라는 게 바로 도출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 선택지들 이와 같은 이제 끊어읽기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다 판단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정답인 게 그래도 지금까지는 비교적 많이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나머지 후반부의 정보는 일단 지금은 안 보고 넘어갈게요. 뭐 어려운 선택지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다음 4번 문제.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수면 연장의 꿈을 갖고 제한된 것들 중 하나로 냉동 보존이 있다. 자,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 같은 곳에서 많이 봤었던 냉동 보존 기술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 요런 것들 정도는 그냥 가볍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이제 냉동 보존을 통해서 계속 보존되어 있다가 이와 같은 기술이 발달한 이후에 다시 깨어나서 그 치료를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냉동 보존 기술은 마지막 문장. 인체 냉동 보존술은 제도권 내에 안착하지 못했으며 현재는 소수의 열광자들에 의해 개성되어 이와 관련된 사업을 알코어 재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제도권에는 정착이 안 됐습니다. 일부만 그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그런데 시신을 냉동하는 과정에서 시신의 세포 내부에 얼음이 형성되어 심각한 세포 손상에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속 냉동 보존술이 제시되었는데 일단 이런 기술명이나 어떤 방법 이론 같은 것들의 제목은 동그라미나 밑줄 같은 거 그어주면 괜찮겠죠? 찾아가기 쉬우니까. 저속 냉동 보존술이 어떤 것인가? 주로 정자나 난자, 배아 혈액 등의 온도를 1분의 1도 정도로 천천히 낮추는 방식으로서 이 기술에서 느린 냉각은 삼투압을 이용해 세포 바깥의 물을 얼음 상태로 만들고 세포 내부의 물은 냉동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런 원리를 이거를 마치 그 과학기술 텍스트 보듯이 그렇게 꼼꼼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냥 아 그렇구나라는 정도, 삼투압을 이용했구나 정도로만 그냥 인지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 그래 삼투압이란 이런 거였지. 아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삼투압의 원리에 따르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죠. 마셔야 되죠.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썼는데 그래도 이 또한 치명적이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세포들을 손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포 손상을 100% 차단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액체 상태의 체액을 유리질 상태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이용해 세포들을 냉각시키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요거 정도에 이렇게 동그라미 정도 쳐주면 되겠죠? 유리질 상태로 변화시키는 방법, 유리질화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것인가? 유리질 상태는 고체이지만 결정 구조가 아니다. 그것의 물 분자는 무질서한 상태로 남아있으며 얼음 결정에서 보이는 것 같은 규칙적인 격자 형태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포에 대한 어떤 파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코올 제단은 시신 조직의 미시적 구조가 손상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최근부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자, 마지막 3문단의 내용이 남아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분석 역시 해보죠. 1번 냉동보존술이 제도권 내에 안착하지 못한 원인은 이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1문단에서 나왔었죠. 제도권에 안착하지 못했다. 후반부에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안착하지 못했다고만 했지 이유를 설명은 없습니다. 이게 윤리적인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인지 언급이 없었죠. 그래서 1번처럼 비용 때문이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고 틀렸고 2번 유리질화를 이용한 냉동보존술은 커넥텀 보존을 염두에 둔 기술이다. 요거 아직 커넥텀이라는 개념이 안 나왔으니까 일단 잠깐 보류. 3번 저속 냉동 보존술. 이거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에서 첫 번째로 나온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저속 냉동 보존술은 정자나 난자, 배아 혈액을 냉각시킬 때 세포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자, 이것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함정이죠. 거의 없다랑 아예 없다는 다르죠. 두 번째 문단을 읽을 때 이 부분 정도에서 이 또한 치명적이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세포들을 손상시킨다고 했습니다. 아예 손상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번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100% 없다는 거고요.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틀렸고 4번 뇌과학자에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겠고요. 5번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다음 문단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3문단 자 아까 봤었던 유리질화까지 이제 방법론이 있었죠. 근데 뇌과학자회의는 이 유리질화를 이용한 냉동 보존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게 단순히 이제 세포의 어떤 그런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신경계 뉴런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망의 총체로서 이제 커넥텀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요게 있는데 냉동 보존된 인간을 다시 살려냈을 때 그 사람이 이전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하려면 요 커넥텀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던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죽은 뒤에 부검을 해보면 이게 뇌가 일반적인 뇌랑 다르게 흐물흐물해지거나 변색이 되거나 아무튼 이런 커넥텀이 정상적으로 작동 못했다는 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로부터 병력자들은 두뇌가 신체의 나머지 부분보다 훨씬 이전에 죽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이게 냉동 보존이 되면 역시 비슷한 그와 같은 뇌의 일찍 죽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대안이 될 수가 없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것들도 정리할 수가 있겠죠. 2번 유리질화를 이용한 냉동 보존술은 요 뇌과학자 A에 따르면 이 커넥텀이라는 것의 보존이 전혀 염두가 안 되는 기술이었다라고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잘못됐다는 걸 바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4번 뇌과학자에 따르면 알코올 재단이 시신을 보존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뉴런들의 커넥텀은 이미 정상 상태에 있지 않았다. 요거는 맨 마지막 부분 정도에서 냉동 보존할 시신을 수령할 무렵 시신의 두뇌는 최소한 몇 시간 동안 산소 결핍 상태에 있었고 살아있는 뇌세포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손상됐다. 커넥텀이 정상적으로 보존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로 치환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뇌과학자에 따르면 저속 냉동 보존술이나 유리질화를 이용한 냉동 보존술이나 머리 이외의 신체 보존과 관련되어서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자, 이런 것들도 함정일 겁니다. 뇌과학자 A가 말한 거는 어디까지나 요 기억 혹은 인간의 어떤 정체성, 심리 이와 관련된 뇌 쪽에 집중된 분석이었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다라는 양자 간의 차이가 있다 없다라는 진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5번으로 넘어가서요. 다음 그래서 추론할 수 있는 것. 자, 이제 문제의 그 발문의 질문 양상이 단순한 부합, 알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것에서 추론형으로 바뀌었는데 추론이라고 해도 거의 대부분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거의 부합되는 것을 찾는 스타일이라고 기초인문과정 때 말씀드린 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너무 고도의 어떤 추론 없는 거를 아예 막 만들어낸다라는 생각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만 어떤 선택지는 그래도 좀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어들을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에서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첫 번째 문단. 예술이라는 것과 도덕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는 세 가지 입장을 일단 소개를 크게 해줬습니다. 극단적 도덕주의, 온건한 도덕주의, 그 다음 자율성주의. 딱 봐도 어떤 느낌이 올 겁니다. 비슷한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주제 영역들을 좀 보신 분들이라면 일단 극단적인 거는 예술 무조건 도덕적이어야 된다. 온건 어느 정도만 그래야 된다. 자율성, 예술은 도덕적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뭐 대충 이런 그림이 잡히실 겁니다. 자,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 각기 다른 대답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 첫 번째, 극단적 도덕주의 입장은 모든 예술작품을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으로 본다. 그러니까 극단적이죠. 전부 다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이 입장은 도덕적 가치를 가장 우선적 그리고 포괄적 가치로 보기 때문에 모든 예술작품은 도덕적 가치에 의해서 긍정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게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더라도 모든 예술작품에는 도덕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한 도덕적 가치는 미적 가치를 비롯한 다른 가치들보다 우선한다. 뭐 이런 사람들의 대표자 넘어갑시다. 두 번째, 온건한 도덕주의. 오직 일부 예술작품만이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아닌 것들도 있다는 거죠. 아닌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의 예술작품들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도덕적 가치 판단이 가능하고 이 입장에 따를 때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예술작품의 도덕적 가치와 그러니까 모든 예술작품이 아니고 그와 같은 도덕적 판단이 되는 것들 중에서 도덕적 가치와 미적 가치는 독립적인 게 아니라 서로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거의 10중 8구 아주 강한 상관관계, 거의 강한 상관관계로 나타난다라고 보통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있으면 무조건 다른 쪽도 있다.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도 없다. 이런 식의 관계가
보통 내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나는 용어들이죠. 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예술작품이 가지는 도덕적 장점이 그 예술작품의 미적 장점이 된다. 도덕적 장점이 있으면 예술작품의 미적 장점도 있고 반대 도덕적으로 결함이면 미적으로도 결함이다. 이런 게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자율성주의. 어떤 예술작품도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별개다. 예, 이건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율성주의는 예술작품에 대한 도덕적 가치 판단을 범주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제 추론을 하는가? 기억. 자율성주의는 극단적 도덕주의와 온건한 도덕주의가 모두 범주착오를 범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당연하죠. 맨 마지막에서 본 것처럼 예술작품에 대해서 모든 예술작품을 다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으로 삼건 일부만 된다고 판단을 하건 이렇게 예술작품에 대한 도덕적 가치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냥 무조건 범주착오예요. 자율성론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온건한 도덕주의자들도 이들의 입장에서는 자율성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범주착오 저지르는 게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기억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극단적 도덕주의는 모든 도덕적 가치가 예술작품을 통해 구현된다고 보지만 자율성주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말을 잘 보셨어야 됩니다. 뭔가 맞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극단적 도덕주의는 모든 예술작품이 긍정이건 부정이건 어떠한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한 것이지 모든 도덕적 가치가 예술작품을 통해 구현된다. 즉, 이 세계에 존재하는 A부터 Z까지의 그 수많은 도덕적 가치가 전부 예술작품을 통해서 다 구현된다라고 말한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말한 겁니다. 예술작품이라면 모든 예술작품은 어떻다? 긍이건 또는 부이건 어쨌거나 도덕적인 가치를 가진다. 라고 말한 것일 뿐입니다. 근데 지금 니은의 전반부는 이와 같은 모든, 그러니까 단순히 긍부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모든 도덕적 가치가 어쨌거나 예술작품을 통해 구현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와 이 이야기는 말이 아예 다르죠. 그래서 니은은 함정에 해당하는 오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티귿입니다. 온건한 도덕주의에서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예술작품들은 온건 도덕주의에서 도덕적 판단이 되는 것들은 내적인 연관관계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모두 극단적 도덕주의에서도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될 것이다. 자, 어쨌거나 지금 방금 제가 말했었던 그 부분에 물은 건 아니지만 얘들 입장에서 온건주의자 입장에서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예술작품들은 당연히 극단적 도덕주의에서도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지를 살짝 비틀어서 온건한 도덕주의에서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안 되는 작품들도 모두 극단적 도덕주의에서 도덕적 판단 대상이 되겠죠. 얘들은 끝이 없잖아요. 전부 다 포괄하는 거니까. 따라서 이것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문제 역시 발문의 구조는 추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추론형 문제인데 방금 본 문제처럼 추론이라고 해서 고도의 새로운 어떤 정보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본문의 내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일치부합 형태 아니면 조금 추상화시킨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는 형태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6번 문제. 일단 여기에서는 쿤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와 관련된 어떤 프로세스, 이론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된다. 던져보자. 요 과학혁명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째, 새 이론을 제일 처음 제안하고 지지하는 소수의 과학자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가? 기존 이론이 이상현상 때문에 위기에 봉착했다고 일단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기존 이론은 이미 상당한 문제 해결 능력을 증명한 바가 있지만 기존 이론이 몇 가지 이상현상을 설명하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과학자들이 나타났을 뿐이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자, 기존에 있었던 이론이 참 잘 맞아떨어지지만 근데 100%는 아니다. 그래서 일부 소수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한다. 이와 같은 것들을 판단한 과학자들이 나타났고 이런 과학자들 중 누군가가 새 이론을 처음 제안했을 때 기존 이론을 수용하고 있는 과학자 공동체는 당연히 호의적이지 않겠죠.
당장 새 이론이 기존 이론보다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리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숫자가 97대 3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있었던 이론으로 요 3, 새로운 3의 현상을 해결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존까지 97에 해당하는 현상을 잘 설명하고 해결했으면 나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까지 다 버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당연히 취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이상현상을 새 이론이 설명한다는 것이 어쨌거나 과학혁명의 출발점이다. 요 어긋난 부분, 예외적인 부분, 기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을 새 이론이 어쨌거나 설명해낸다는 게 출발점이랍니다. 두 번째, 이건 그 과정을 그대로 이제 밟아나가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다른 과학자들은 어떻게 기존 이론을 버리고 새로 제안된 이론을 선택하는가? 자, 이제 다음 단계의 문제입니다. 기존 이론이 그래도 이제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버리고 새 이론을 받아들이려면 뭔가 급진적인 사태 변화가 있어야 될 건데 새 이론은 여전히 기존 이론보다 문제 해결의 성과가 부족하지만 선구적인 서수 과학자들의 연구활동, 그 성과에 자극을 받아 새 이론을 선택하는 과학자들은 그것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나아가 기존 이론의 문제 해결 능력을 능가하리라고 기대한다.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니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는 이론의 심리적 특성 같은 거죠. 자, 기대하니까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게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딱딱딱 그렇게 판단된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막연한 희망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근거한 주관적 판단이고 그와 같은 판단은 개별 과학자의 몫입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단계까지는 일단은 원격한 어떤 실험 같은 것들을 통한 막 증명 과정이 아니고 이상적이고 심리적인 어떤 믿음으로 새로운 이론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었고요. 그게 개별 과학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중간에 이와 같은 기대가 좌절되면 당연히 과학혁명 안 일어나겠죠? 자, 세 번째 단계. 과학혁명이 일어날 때 과학자 공동체가 기존 이론을 버리고 새 이론을 선택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이제 마지막 단계 요인은 무엇일 것인가? 이 물음에서 선택의 주체는 더 이상 개별 과학자가 아니라 과학자 공동체다. 자, 두 번째 단계는 개별 과학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과학자 공동체는 결국 개별 과학자들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문제는 과학자 공동체를 구성하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론을 선택하는가인데 이 단계에서 모든 개별 과학자의 선택 기준은 더 이상 심리적 특성 기대가 아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접근은 안 되고 새 이론이 해결하는 문제의 수와 범위가 기존보다 크다고 판단할 경우 이제 통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기준을 넘어섰을 때 믿게 된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프로세스 중심의 글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1번. 심리적 관점에서 우월한 이론일수록 해결 가능한 문제의 범위와 수에서도 우월하다. 에? 이런 말이 있었나요? 심리적 관점에서 우월한 이론이라는 것은 내가 개별 과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그래도 더 많은 그런 문제를 향후 해결해 주겠지. 기존 이론보다도 이제 나중엔 나아지겠지. 그와 같은 그냥 기대감이 있는 이론이라는 것이지. 그게 실질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의 범위와 수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객관적인 판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이유는 이러한 기대는 두 번째 문단,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의 끝부분 좌절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게 아무리 기대가 큰 그런 이론, 새로운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좌절될 수도 있는 이론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선택지처럼 심리적 관점에서 우월한 이론, 많은 기대를 받는 이론이라고 해서 그게 꼭 해결 가능한 문제의 범위나 수,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판단이 이루어질 그와 같은 어떤 통계적, 객관적인 지표에서도 우월하다고 단정 못하죠. 이거는 별도의 작업을 거쳐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1번이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과학자가 이론을 선택하는 기준은 과학혁명의 진행 단계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가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에서 본 것처럼 두 번째 단계에서 선택하는 것은 이건 심리적인 요인이었죠. 근데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와 같은 기대감이니 아니면 어떤 심리적 관점에서의 어떤 우월성 이와 같은 것들은 배제가 되고 논리적이고 통계적인 어떤 해결 건수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측면이 진행 단계,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에서 달라졌다는 것으로 충분히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정답은 1번이 도출됐습니다. 3번.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이상현상이 존재한다고 해서 과학자 공동체가 그 이론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문단에 있었죠. 첫 번째 문단에서 기존의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을 새로운 이론이 조금씩 이제 그 설명해낸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과학 공동체가 그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이론을 그냥 수용하는 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3번은 요거를 보여주는 선택지죠. 자, 그 다음 4번. 기존 이론의 이상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없이는 과학혁명이 시작되지 않는다. 이건 역시 1문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존 이론이 몇 가지 이상현상을 설명하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과학자들이 나타난 게 사실상 출발점이 되는 거죠. 얘가 출발점이었죠. 여기서도 마지막 문장에서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5번. 과학자 공동체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을 선택한다. 다시 이 문단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기존 이론을 수용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왜 기존 이론을 계속 수용하는가.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리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은 뒤집어서 말하면 기존 이론이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한다. 자, 5번 선택지도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 계속해서 추론형 문제였습니다. 자, 7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요건 조금 더 이렇게 물리과학적인 현상을 다루는 것이었는데요. 흑체복사라는 거. 자, 흑체복사라는 개념을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좀 정리적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모든 전자기파를 반사 없이 흡수하는 성질을 갖는 이상적인 물체인 흑체에서 방출하는 전자기파 복사를 말한다. 모든 전자기파를 반사 없이 흡수하는 성질을 갖는 흑체라는 물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방출하는 전자기파 복사가 흑체 복사랍니다. 뭔가 말이 좀 모순적이라는 느낌도 들긴 하겠지만 일단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0도씨의 상온에서 흑체가 검게 보이는 이유는 가시 영역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파를 반사 없이 흡수하고 또한 가시 영역의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 온도 조건에서는 가시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요 영역의 전자기파 뿐만이 아니라 가시 영역의 전자기파 방출하기 그다음 모든 전자기파를 아예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흑체가 가열이 되면 방출하는 전자기파의 특성이 변하는데 가열된 흑체가 방출하는 다양한 전파장의 전자기파에는 가시 영역의 전자기파도 있기 때문에 흑체는 온도에 따라 다양한 색을 띨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상온 조건일 때는 다 흡수해버리고 반사를 안 하지만 가열이 되면 특정한 전자기파는 방출을 해서 이게 좀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죠. 아직까지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정보는 좀 덜 나온 상태입니다. 두 번째 문단. 흑체를 관찰하기 위해 물리학자들은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고 완벽하게 밀봉된 공동에 작은 구멍을 뚫어 흑체를 실현을 했습니다. 공동이 상온일 경우 앞에서 대충 예측을 했죠. 공동의 내벽은 전자기파를 일단 방출을 하기는 하는데 이 전자기파는 또 내벽에 부딪혀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흡수되고 이렇게 방출 반사 흡수가 끊임없이 일어나 일부는 공동 구멍으로 방출이 되긴 한답니다. 이게 완벽한 흑체는 아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방출되는 것들 중에 가시 영역의 전자기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처럼 까맣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 공동이 상온일 경우 이 공동 구멍으로 들어가는 전자기파도 있을 것인데 공동 안에서 이것도 이리저리 반사되다가 결국 흡수되어서 다시 구멍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모든 전자기파를 흡수하는 흑체의 특성과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동이 충분히 가열이 되면 공동 구멍으로부터 가시 영역의 전자기파도 방출이 됨으로써 이제 색을 띠게 되고 이렇게 공동 구멍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특성은 같은 온도에서 이상적인 흑체가 방출하는 전자기파의 특성과 일치한답니다. 뭐 어떤 측면에서 일치하는지는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말고요. 일단은 양자가 거의 동일하게 여기서는 설정이 되어 있다. 뭐 그 정도만 살펴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와 같은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뭐 마지막 문단 3문단은 조금밖에 안 되니까요. 끝까지 보고 이제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어떤 주어진 온도에서 공동 구멍으로부터 방출되는 공동 복사의 전자기파 파장별 복사 에너지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전자기파의 파장이 커짐에 따라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 커지다가 다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게 지금 이제 어떤
비례반비례적 인과관계 정보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바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될 가능성도 있을 건데요. 다시 한번 읽고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이렇게 이제 방출되는 공동복사의 전자기파 파장이라는 것은 이제 뭐 저주파부터 고주파까지 주파수 개념으로 정리를 하면 고저 개념이죠. 고저 개념. 고저에 따라서 전자기파의 파장이 커짐에 따라 파장과 사실 저주파랑 고주파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주파수 개념이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파수 개념과 파장 개념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고주파가 되면 파장 개념으로 친다면 요거는 장파가 되고, 아니 단파가 되죠. 단파장이 되고 짧은 파장. 그다음 저주파 영역이 되면 긴 파장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떤 이런 비례 반비례 관계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특정한 상황에 어떤 뭐 실험 같은 것을 해서 이 실험을 다시 뭐 추론해보는, 해석을 해보는 그런 진짜 배기 추론형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것까지 이제 좀 고민을 하셔야 되긴 할 겁니다. 문제에 따라서는 이 파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된 거를 주파수로 다시 역으로 뒤집어서 막 물어볼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일단 요 관계성만 따지면 되겠죠? 그러면 파장이 커짐에 따라 이쪽으로 감에 따라서 복사 에너지 방출량이 커지다가 다시 줄어드는 경향이 보인다. 그냥 이런 식으로 파장별 크기, 복사 에너지의 크기가 일관되지 않다는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을 건 다 읽었습니다. 1번 선택지. 흑체의 온도가 상온일 때는 일단 가시 영역에 전자기파는 방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보인다고 했죠. 근데 온도를 높이면 이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흑체가 검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은 흑체 자체와 관련해서는 사실 요 마지막 부분에 있죠. 1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흑체는 온도에 따라 다양한 색을 띌 수 있다고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가열되면 방출하는 전자기파의 특성이 변하고, 그 다음 온도에 따라 다양한 색을 띌 수 있다고 했을 뿐이어서, 그럼 가열이 되면 과연 빛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빛이 이제 보인다는 것인가, 이게 약간 애매할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2문단의 후반부에서 요 공동에서 보여주는 현상과 흑체가 사실상 같은 동작, 같은 원리로 움직인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일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죠. 가열이 되면 가시 영역의 전자기파가 방출됨으로써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형형색색의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맞죠? 검지 않게 보일 수 있다. 2번 공동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복사에너지 방출량은 커지다가 줄어든다. 이것도 함정이죠. 아직 연결고리가 확실하지 않은 정보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주어진 온도에서 공동구멍으로 방출된 전자기파 파장별 복사에너지가 어떤 관계에 있다. 자, 어떤 주어진 온도니까 이건 온도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나온 전자기파들을 쭉 살펴봤더니 이 전자기파의 파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복사에너지 방출량이 커지다가 줄어든다. 요거는 하나의 온도상에서 나온 파장들을 비교한 겁니다. 근데 2번 선지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복사에너지 방출량은 커지다가 줄어든다. 얘를 뭘로 바꾼 겁니까? 이 녀석을 온도로 아예 바꿔버린 거죠. 자, 본문에서 확인한 거는 정해진 온도에서 나온 녀석들의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말한 것이지, 온도라는 게 변수로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정확하게 안 보면 얘가 뭔가 맞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그런 함정에 해당하는 정답이었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 3번 공동을 가열하면 공동구멍에서 다양한 파장의 전자기파가 방출된다. 자, 이것도 두 번째 문단에서 중간 부분 정도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일단 뭐 쉽게 다 확인이 되는 거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공동의 내벽을 아직 가열하기 전에는 일부 가시 영역의 전자기파는 아닌 일부 전자기파가 방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온도를 높이게 되면, 온도를 후반부에 이제 높이죠. 그러면 가시 영역의 전자기파도 방출된다고 했습니다. 도라는 것은 다른 것도 있었다는 소리죠.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가시 영역이 아닌 전자기파도 방출되다가
이제 가열하면 가시영역의 전자기파도 방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번 선택지에서 말한 것처럼 가열하면 다양한 파장의 전자기파가 방출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3번 확인됐습니다. 다음 4번. 흑자가 전자기파를 방출할 때 파장에 따라 복사에너지 방출량이 달라진다. 이거는 마지막 문단에서 바로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4번 정도까지만 판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8번 문제부터는 이제 조금 이른감이 있긴 한데 8번 문제와 9번 문제, 그 다음에 10번 문제까지가 논리 퀴즈형, 그 다음 8번, 9번은 그 중에서도 본격적인 형식 논리학적 기출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녀석들 한 11번 문제까지 다루고 나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일단 발문의 구조 자체가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을 묻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언어논리 과목에서는 특히 이 번호대에서는 거의 이제 10중 8구 형식논리학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각각의 문장을 빠르게 기호화하시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최대한 한 2자 정도에서 끝낼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첫 번째, 만약 A 정책이 효과적이라면 뭐 효과라는 말도 뺍시다. A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효과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뭐 이렇게 앞에 부정의 물결을 취한다던가, 사람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뭘 하건 효과적이다, 이 두 가지 표현은 효과적이지 않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효과적이라면 부동산 수요가 조절되거나 공급이 조절된다. 수요 조절도 그냥 수요라고 하겠습니다. 수요 조절 또는 공급 조절. 두 번째, 만일 부동산 가격이 적정 수준에서 조절된다면 이것도 그냥 가격이라고 할게요. 가격이라고 하면 가격이 잘 조절되는 것. 그러면 A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냥 A였죠. 그 다음 세 번째, 만일 부동산 가격이 적정 수준에서 조절된다면 이거는 그냥 가격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가격이면 물가 상승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이런 문장이 조금 복합적입니다.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중 조건 명제 구조죠. 물가 상승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이것도 이제 또 세부적인 정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로와 같은 가격이라는 P 하에서라면 요 부분부터는 다시 이러한 추가적인 물가 상승이 없다는 낮 물가라는 전제 하에서 서민들의 삶은 개선된다. 개선. 이런 식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 요거는 이중 조건 명제문 구조였습니다. 자, 3번 문장, 요 세 번째 문장 정리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중요한 지점이었고요. 네 번째 문장, 부동산 가격은 적정 수준에서 조절된다. 이건 확정적인 정보죠. 이건 조건명제 형태나 선언명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얘가 참이라는 것을 그냥 바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얘가 참이니까 당연히 뭐도 이 A도 효과가 있다. 정책 A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 또 바로 도출이 되죠. 자, 그 다음 물가가 상승한다면, 물가가 상승, 이건 물가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가 있었으니까 물가가 상승한다면 부동산 소유가 조절되지 않고, 수요가 조절되지 않는 것, 물결. 그 다음 서민들의 삶도 개선되지 않는다. 이거는 연원명제죠. 개선이라고 아까 정리했었던 겁니다. 개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역시 확정적 정보였습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물가다. 이것도 이미 확정된 정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확정된 정보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로부터 5번에서 수요 조절 안 됨, 삶의 질 개선 안 됨, 바로 나오죠. 반드시 참인 것을 골라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녀석들이 일단 도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 아까 가격이 적정 수준에서 조절된다고 했었던 요거를 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2번, 두 번째 문장이었고, 얘가 참이니까 첫 번째 문장, 수요 또는 공급, 요 선언명제도 참이 되죠. 근데 아까 5번에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수요가 적절히 조절되지 못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얘가 부정되죠? 얘가 거짓이 되면 선언 배제법에 의해서 얘는 무조건 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부동산 공급이 조절된다. 2번이 바로 쉽게 정답으로 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도 안 봐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으셔도 되고요.
1번 서민들의 삶이 개선된다는 것은 이거는 아예 거짓이라는 것.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확실하게 도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것들은 실전에서라면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훈련 삼아서 3번, 4번 두 가지 정도 보겠습니다. A 정책이 효과적이라면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이거죠. A이면 not 물가. 근데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물가는 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후건이 참이 아니고 거짓인 거고, 그리고 가격이 조절된다고 했으니까 A 정책은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미 참으로 확인했죠? 그러면 이 녀석은 정권은 참, 후건은 거짓인 조건명제가 제시된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P이면 Q이다에서 요 경우만 요 전체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P, 그 다음 Q, 그리고 P이면 Q이다 구조에서 이 경우만 얘가 거짓이 되는 반례가 되는 거였죠. 이거를 잘 정리하셨다면 3번 선택지 무조건 거짓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출한 정보에 따르면 무조건 거짓이죠. 똑같은 식으로 4번 A가 참이면 부동산 수요가 조절된다. 이것도 여기에서 확인되죠. 이것도 정권은 참, 후건은 거짓인 조건명제를 진술한 겁니다. 얘도 100% 거짓. 자, 한 김에 5번까지. A 정책이 효과적이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적정 수준에서 조절되지 않는다. 이건 연원명제로 정리하는 게 맞겠죠. 자, 5번은 A 정책이 효과적이라도 부동산 가격은 적정 수준에서 조절되지 않는다. not 가격. 자, 가격 조절된다고 했고요. 이거 거짓입니다. A는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참입니다. 근데 연원명제는 둘 중에 하나만 거짓이어도 그냥 거짓이니까 얘도 그냥 거짓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선택지에 어떤 참거짓 여부도 일단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 없이 전부 다 거짓이라는 것이 다 판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9번 문제는 간단한 편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발문의 내용에서 찬성이나 반대 중 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들의 찬반 의견이 다음과 같다. 이건 뭐 참거짓 스타일식으로 이렇게 풀어나갈 그런 정보를 준 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입장 자체가 찬성이거나 반대인 거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 A나 B가 찬성하면 A 또는 B, 찬성은 그냥 그대로 표기하는 걸로. 그러면 C와 D도 찬성한다. C 그리고 D. 2번, B나 D가 찬성하면 B 또는 D이면 E도 찬성하고. 세 번째, 이건 확정적 정보, D는 반대하네요. 네 번째, E와 F가 찬성을 하면 B나 D 중 적어도 하나는 찬성한다는 선언명제가 되는 거죠. B나 D는 선언명제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5번, G가 반대하면 F는 찬성한다. 자, 친절하게 세 번째에서 D가 반대한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집어넣어서 조건명제의 연쇄를 바로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은 D가 들어가 있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나 되는데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바로 못 집어넣죠. 왜? 선언명제 구조기 때문에. 선언명제 구조기 때문에. 따라서 이 녀석이 가능성이 제일 높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대우를 취하면 not C 또는 not D이면 그러면 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녀석의 대우의 정권이 참이됩니다. 그러면 not A 그리고 마침 이 녀석의 역을 취했더니 부정을 취했더니 이 녀석은 연원명제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바로 도출이 되죠. 자, 그래서 not D로부터 A도 반대했고 B도 반대했다는 것이 도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와 관련된 정보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살펴봤더니 일단은 요 두 가지는 얘도 거짓이고 얘도 거짓인 게 나왔지만 그러면 선언명제니까 이게 거짓인데 전건이 거짓이라고 해서 후건이 거짓이라고 단정 못 짓죠? 조건명제에서는 그래서 전건이 참인 경우면 후건을 참으로 확정질 수 있고 앞부분 전건이 거짓이면 뒷부분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어. 요거는 활용 지금 못 하겠습니다. 근데 마침 윤석 보니까요.
얘도 똑같이 B와 D가 들어가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게 연원명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not B 그리고 not D 확정됐죠? 확정됐죠? 이면 not E 또는 not F. 자,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명, E나 F 중에 한 명은 반대한다는 것을 확정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요, 정확하게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는가를 다 찾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 스탑해도 됩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람의 최소 인원이죠. 최소 인원. 그러면 첫 번째 출발점인 D, 그 다음 A와 B,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도출한 E 아니면 F 중에 한 명, E 아니면 F 중에 한 명. 그러면 최소만 구하면 되니까 일단 얘들은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G는 F가 반대할 경우에 G가 찬성을 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F가 반대하든 안 하든 굳이 얘를 포함시킬 필요는 없죠. 얘를 포함시킬 필요는 없죠. 지금은 최소 인원만 고르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한 명, 그리고 여기서 한 명, 한 명, 한 명. 그럼 4명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발문을 중간에 이렇게 잊지 마시고, 최소 인원만 구하면 되는 것이었지. 반대를 하는 확정적인 사람을 일단 골라내면, 그러면 거기서 스탑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요 다음 단계에서 이제 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얘가 거짓이 됐기 때문에 E의 참거짓 여부 확인할 수가 없고, 그 다음 이것도 F가 만약에 참이라고 한다면 G에 판단 못하고, F가 거짓이면 확실하게 G는 찬성한다는 거 확정할 수 있는데, 이거 아직 불분명하죠. 그래서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딱 4명까지였습니다. 이렇게 9번 문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11번 문제부터는 다시 독해형 문제이기 때문에 딱 10번 문제까지 정리하고 이 교시를 마무리 지을게요. 다음 글의 대화 내용이 참일 때 값수보다 반드시 나이가 적은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자, 이것도 퀴즈 스타일 문제라는 게 발문의 구조에서 느껴집니다. 근데 나이가 적은 사람만을, 값수보다 반드시 나이가 적은 사람만을 골라라. 나이의 문제는 이거는 그냥 딱 생각을 해도 형식 논리학적으로 바로 기호화시키기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죠. 첫 번째 문단. 갑, 을, 병, 철, 정 5사람은 어느 외국어 학습 모임에서 서로 처음 만났다. 그 다음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보 아니니까 그냥 여기까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먼저 갑수가 정희에게 말했다. 정희씨, 나이가 몇 살이세요? 정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이 묻는 것은 실례인 거 아시죠? 저는요, 사실 저는 나이 묻는 게 실례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어볼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네, 아무튼 저는요, 갑수 씨 나이는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갑수 씨보다는 나이가 적어요. 자, 나이가 적다는 것은 동갑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확실하게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그럼 을수 씨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라고 을수에게 물었습니다. 자, 일단 대화 내용이 전부 다 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정희 씨가 한 말에 따랐을 때 갑수 씨의 나이는 일단 정희 씨보다는 많다는 거죠. 그 다음 을수 씨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을수는 정희 씨, 저는 정희 씨와 철희 씨보다는 나이가 많지 않아요. 나이가 많지 않다는 것은 같거나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가 나가는 거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부등호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을수는 답하기를 정희, 철희보다는 나이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을수는 정희보다는 나이가 적거나 같고, 역시 마찬가지로 을수는 철희보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이가 적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그때 병수가 됐던 갑수에게 말했다. 그런데 저는 정작 갑수 씨 나이가 궁금해요. 리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갑수가 저요? 많아야 병수 씨 나이죠. 많아야 병수 씨 나이라는 것은 최대 동갑 아니면 갑수가 병수보다 적다는 거죠. 따라서 갑수는 병수와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문제를 다시 기억해 보세요. 갑수보다 반드시 나이가 적은 사람입니다. 갑수보다 반드시 나이가 적은 사람입니다. 이런 게 걸쳐 있으면 확정을 못 짓죠. 근데 지금 병수 같은 경우는 적은 쪽이 아니고 많은 쪽으로 동갑이거나 많은 쪽이니까 일단 병수는 제외고,
값소보다 상대적으로 확실하게 나이가 적은 것은 일단 정의입니다. 그러면 정의와 을수가 동갑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값수보다는 을수가 나이가 적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의, 그 다음 을수까지. 자, 그 다음 마지막. 그럼 그렇게 하세요. 오늘 수값은 리더가 내시는 거 아시죠? 라고 정의가 끼어들었다. 그런데 철희 씨는 좀 어려 보이는데, 자, 철희의 나이가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몇 살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철희는 다소 수줍은 듯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병수 씨와 한 살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보기보다 나이가 많죠? 여기서 또 함정이 있죠? 병수 씨가 지금 봤더니 요 갑수보다 나이가 많고 정의는 갑수보다 어리고 그 다음 을수는 정의보다 어리니까 일단 갑, 정, 을, 병 사이에서는 병수가 자연히 나이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수랑 동갑이거나. 근데 그 병수 씨와 철이가 한 살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하는 것은 위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병수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을 수도 있고 철이가 병수보다 나이가 한 살 더 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철이가 병수보다 나이가 한 살 많게 된다면 그럼 갑수보다는 어리지 않게 되고 만약에 철이가 여기 아래쪽에 한 살 어린 쪽으로 돼 있다고 하고 이런 식의 이꼴 관계가 형성돼 있다면 확실하게 철이는 갑수보다 나이가 어린 게 되겠지만 알 수가 없죠. 지금 단정 못 짓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반드시 나이가 적은 사람이니까 고민할 거 없이 이 두 명만 딱 꼽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의와 을수. 길었지만 상대적으로 좀 길었지만 정보 정리하기가 그렇게 복잡한 구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딱 10번까지 이렇게 전반부를 마무리 짓고 2교시부터 또 이제 11번 문제부터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